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응급인지 비응급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멀쩡한 것처럼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네. 비더스 퀄리티 심리연구 박사입니다. 5장에서는 초기 증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 과정 통상 저희가 이제 트라이어지라고 하는 개념, 즉 그 위중증도를 판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환축, 환동물, 환축의 이상 징후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단순히 좀 안 좋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수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수의사가 아닌, 수의사분들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 애호가나 또는 브리더라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높아시면서 말씀드린다면 이 장부터는 본격적인 수의학적 처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보고 직접 수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처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의학적 처치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수의사에게 진료 상담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처치, 진료의 최종적인 상태 또는 전략 같은 것을 논의하고 부가적으로 대부분의 앵무류는 입원이 어렵거든요. 그럼 집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만성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당연히 집에서 관리해야 되는 또는 사육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수의사를 대리하여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처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간에서 수의사가 실력이 없다, 수의사가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네. 뭐 일견 사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수의사들이 앵무새 진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의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수의사들이 앵무새 진료에 관심을 갖고 앵무새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어떤 수의사가 어찌어찌한 그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앵무새 진료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수의사의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늦어서 도저히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적지 않아요. 또 하나는 수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인간의 의학에 비해서 여전히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왜? 동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에이 수의사 실력 없어, 내가 그냥 한 게 더 나아 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결코 여러분이 더 낫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브리더나 또는 특정한 동물을 오랫동안 길러온 보호자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동물에 대한 사항을 수의사에게 공유해주고 수의사가 제대로 판단하고 진료, 치료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조해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례들을 그 수의사가 접하게 된다면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게 될 거고 실력이 드러나서 나중에는 아주 뛰어난 네, 여러분들의 앵무새의 목숨을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즉 기본적으로 브리더와 보호자 그리고 수의사는 상호 협력, 교류하는 관계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자, emergency, 응급인지 비응급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신체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저희 앵무새 수의학 서적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옛날 사진인 것 같네요. 여기 무슨 왕비의 대관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왕이나 왕비행. 네, 이렇게 떴어요. 전체적으로 깃털이 새까매요. 그리고 머리 쪽에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고 몸 전체적으로 매우 왜소하고 수척해 보여요. 피부에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발적이 있어요. 이런 새를
기르고 있거나 이런 새가 내원했을 때 이 새는 응급일까요? 비응급일까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응급 여부와 비응급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냐라고 했을 때 응급 상황이에요. 배설물의 양이나 형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이만큼의 분변을 하루에 넣었는데 분변의 양이 갑자기 이만큼으로 늘어나고, 네, 이만큼 늘어나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네, 욕 아닙니다.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피가 섞여 있고,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묽어요. 또는 끈적끈적해요. 위장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감염성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장염이라든지. 네, 빨리 진찰을 받아야 돼요. 갑자기 먹이라는 거야. 식욕이 갑자기 거의 제로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태로 먹이를 먹지 않으면 12시간, 24시간 내외로 쇠약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해산물량이 방금과 같은 식으로 늘어나고 끈적끈적하거나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부에서 장내 출혈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어요. 폐사할 수 있어요. 깃털이 갑자기 부풀려요. 깃털이 부풀린다는 얘기는 뭘 의미? 체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짖었던 아이인데, 울었던 아이인데 갑자기 그것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통증을 의미해요. 호흡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호흡이 갑자기, 네, 입을 벌리고 개고흡을 해요. 또는 호흡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나요. 무언가가 기도에 걸려 있거나 기도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호흡 부전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는 다 폐사예요. 어딘가 갑자기 부풀어. 한쪽 눈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부풀어서. 갖다 부딪혀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거나 감염이 돼서 울혈 같은 게 발생하거나 염증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피가 나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커요. 아까진키. 즉 베타딘 용액을 발라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에요. 자꾸 토해요. 눈 또는 입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와요. 전부 다 반드시 진료를,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한두 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뛰어가야 할 상황.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일찍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음식 먹는 양이 조금 줄었어요. 배설물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부정적인 방식이에요. 코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질질질질질. 그래서 코 주변에 깃털이 적셔져요. 체중이 전체적으로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또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아요. 앵무새의, 특히 이제 조류를 비롯한 거의 모든 동물에 있어서의 이제 symptom hiding 신드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증후를 감추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친하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친하지 않고 그냥 사육조로서 기르는 개체, 에이비어리. 그러면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피어너스 앵무새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눈을 말똥말똥 뜨고 멀쩡한 것처럼 가장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이러한 조류들은 야생에서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해요. 그런 과정에서 포식자들은 항상 호시탐탐 특정한 개체, 누구든지 허약한 애들을 노리게 돼요. 어린애와 허약한 애. 왜? 제일 만만하니까. 늙은 애. 근데 내가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포식자는 그 개체를 노리게 돼요. 잡아먹힐 수 있죠. 일시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것뿐인데 그 기회하면 넘어갔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몸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안 죽어도 됐는데 죽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집단 내에 그처럼 특정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드러내는 개체가 있으면 개체군 내에서 해당 개체를 축출해내요. 왜? 그런 개체가 있으면 포식자의 이목을 더 집중시키게 되니까 개체군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동물들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통증이나 불편함, 증후를 감추는 방향으로 진화했어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년 전에 앵무새의 조상이 있었고 그 새들 중에 누구는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있는데 A는 엄살쟁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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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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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했어요. B는 아파도 아픈 척 했어요. 이 두 마리 A와 B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누구예요? 당연히 A죠. 포시스터들이 주목하고 있다. '아 저거만 더 먹어야겠다. 쟤는 잡아먹기 쉽겠다.'라고 쟤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자손을 남겨요? 못 남겨요? 못 남길 가능성이 높겠죠. B는 비교적 오랫동안 그 위기만 넘어가면 살아남아서 자신의 자손을 후대에 남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벌어지게 되면 질병을 잘 감추는 특성을 갖고 있던 어떤 랜덤하게 발생한 개체의 유전적 형질이 후대에 더 폭넓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강화되겠죠, 심지어. 따라서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현생 앵무새들은 자신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통증을 효율적으로 감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육자들은, 보호자들은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쉽죠? 뭘로? CCTV로. 그럼 마찬가지로 수의사들도 동물이 왔을 때 그 동물을 바로 진료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 동물을 사람이 없는 공간에 한 30분 정도 놔두고 원래 본연의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돼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가 만약에 찍어온 화면이 있다면 그 화면으로 먼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해요. 일단 이제 본격적인 신체 검사로 들어가는데 먼저 부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해당 종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리의 형태를 알고 그 부리의 형태에 이 개체의 부리의 형태가 정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코렐라는 어때요? 부리가 길어요. 코렐라의 부리가 긴 이유는 땅을 파서 땅 안에 있는 구근류의 식물을 먹는 먹이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코카투는 부리가 짧아요. 작고. 갈라코카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코렐라의 부리는 D형이에요. 코렐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갈라코카투의 부리는 D형이에요. 그 종의 원래 부리의 형태가 어떠한지 반드시 보호자, 사육자, 수의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양쪽이 명확하게 딱 맞아떨어서 부정교합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아래턱이 위로 나온다든지 양쪽이 시저비크라고 해서 엇갈린다든지 또는 곡선의 형태에 곡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코카투나 아프리칸 그레이 계통은 어때요? 부리에 피더 파우더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더 파우더가. 흰색으로 덮여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PBFD를 비롯한 무언가 단백질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놀랍죠? 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구강 내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적인 보호자나 사육자가 별도의 장구류 없이 구강 내부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러한 U자 형태의 고정 기구를 이용해서 앵무새 부위를 벌리고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음. 특히 이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천을 걸어서 부리를 벌려볼 수도 있고 방금처럼 어떤 금속성 프레임을 끼워서 부리를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사람이나 동물 둘 다 다치지 않도록. 이를테면 이제 이 뒤쪽에 후비공이라고 해서 이 머리 쪽 코로 들어온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고 잎하고 공유되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안쪽에 있어요. 부리의 안쪽, 후두 근처에 있어요. 이거 이제 갈라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네, 색깔이 아주 연분홍빛으로 핑크핑크하고 동시에 여기에 후비공에 있는 돌기들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부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무뎌졌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종마다 다 달라서 앵무새 사육자나 아니면은 수의사가 해당 종의 후비공의 형태와 돌기의 숫자를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양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상이 있는데도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어떤 감염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신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종양 같은 것들. 요 지금 이제 아프리칸 그레이인데 얘는 어때요? 이게 혀란 말이에요. 혀가 새까맣거든요. 근데 이 새까만데 엄청나게 큰 종양이 지금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혹시 내부에 흰색으로 무슨 치즈 같은 것들이 끼어 있지 않은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내부에 백선균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감염성 물질들이 일종의 찌꺼기와 같은 형태로 늘어붙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누리끼리하기도 하고 흰색이기도 하고 눈 같은 경우에는 홍채의 색깔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거는 보통 종마다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일단은 뭘 확인해야 돼? 시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조류의 경우에는 동공에 대한 반사 검사가 안 돼. 이런 경우처럼 눈이 부풀어 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안구의 근처에 있는 다양한 샘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막혔거나 뭐 종양이 발생했거나 또는 염증 감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래서 요 내부에서 흘러나와야 할 눈물 같은 것들이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해서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 안압이 증가해서 시신경이라든지 기타 안내 구조물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실명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눈 양쪽이 대칭인지 보고 눈에서 무언가가 과도하게 흘러내리지 않는지 봐야 돼요. 그다음에 조류의 경우는 우리처럼 커플이 하나가 아니죠. 네, 눈꺼풀이 하나 이상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부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지 특히 이제 순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무리가 없이 뻑뻑하지 않게 제대로 잘 움직이는지. 눈을 뒤집어 까서 살짝 벌려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막이라고 하는 눈 주변에 빨간색 조직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뻘겋게 부풀어 있다든지 밖으로 삐져나왔다든지 하면 결막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눈까지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의 경우는 사실은 앵무새는 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류에 대해서. 왜? 귓바퀴가 없거든요. 하지만 귀 구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이렇게 보면 이쪽이 젖게 되면 요 부위를 갖다 젖혀보면 구멍이 뽕뽕 뚫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시경, 아주 정밀한 내시경을 이용하면 내부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요 구조물 안쪽에 안와 아래쪽에 작은 동공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있어서 부풀어 오르면 이제 이 외이도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막힌 것 같은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거기에서 출혈이라든지 기타 어떤 다양한 삼출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허옇게 부스러기 같은 거나 또는 시꺼멓게 뭔가 이렇게 점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생충, 이어마이트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불편해서 계속 귀를 긁게 돼요. 마지막으로 난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난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는 난막은 부리하고 이 전두부, 이마 쪽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작은 살 덩어리예요. 보통 사랑앵무의 코 위쪽에 있는 볼록볼록한 성별을 감별할 때 쓰는 그 조직 있죠? 그런 것들을 난막이라고 부릅니다. 난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메이저 비칠 같은 경우에는 난막이 있는 것처럼 그 위에 털이 나서 마치 난막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종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난막이 있다, 없다. 이 크레테스 같은 경우는 난막이 없어요. 네.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그 종에서 난막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비석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제 회색인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부비강에 염증이 있으면 그 부비강에서 어떤 특정한 점도 있는 삼출물이 콧구멍으로 나오고요. 그 콧구멍이 먼지 같은 것들하고 엉겨 가지고 이 콧구멍을 막아서 딱딱하게 돌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앵무새의 호흡에 문제를 유발하고 동시에 그것이 썩어 들어가 특정한 상황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들어가서 호흡기 계통에 심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보기 좀 안 좋기는 하지만 네 호흡은 훨씬 용이해지겠죠. 더불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나왔다는 것은 콧물이 흐르는 것을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가정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할 고 이 친구가 어떤 특정한 질병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2강 신체 검사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